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퀄컴이 진짜 해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성능 진짜 대박이네요. 이제 원신 같은 건 풀옵션으로 120프레임이 나오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저 퀄컴이 스냅드래곤 8 칩셋 발표했을 때 실제로도 저렇게 잘 나올까? 라는 의문을 좀 품었는데요. 그리고 막 해외에서 테스트한 벤치마크 결과 보니까 역시 퀄컴이 발표한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진짜 폰을 구해가지고 테스트해보니까 와, 진짜 퀄컴이 발표한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달 정도 있으면 요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 S25 시리즈가 나올 건데, 걔는요 진짜 아이폰 성능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배터리 성능을 포함한 진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될 걸로 보이는데 정말 안드로이드 폰을 메인으로 쓰는 입장에서 정말 흥분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많은 해외 폰들을 좀 리뷰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요, S25는 단순히 성능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S25에 들어갈 성능 외에도요, 사용시간, 배터리, 가격, 소프트웨어까지 글로벌 트렌드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이게 S25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칩셋으로 선택한 제품은 이 원플러스 13이에요. 원플러스는 오포의 자회사인데요, 오포는요 삼성, 애플, 샤오미에 이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4위 기업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샤오미 제품이 좀 더 인기가 많으니까 샤오미 15 프로를 한번 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해외 리뷰도 좀 보다 보니까 샤오미 15 프로는 발열 관리도 좀 잘 안 되고요, 성능도 이 원플러스 13보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출시한 성능도 좀 보면서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S25 울트라랑 가장 유사한 제품은 이 원플러스 제품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가져왔고요. 게다가 이 원플러스 시리즈는 샤오미 제품과 다르게 막 플레이스토어 설치하려고 별도의 설치하고 지역 설정 바꿔주고 이럴 필요도 없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무게도 더 가벼워서 이걸로 한번 사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벤치마크 결과나 테스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요, 갤럭시랑 아이폰만 주로 써보셨던 분들은 이런 좀 다른 폰들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포도 그렇고 비보도 그렇고 요즘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은 여기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터리 모드를 균형 모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성능 모드로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은 이렇게 균형 모드인데, 이게 전작인 스냅드래곤 8 젠3가 들어간 원플러스 12는요 이 균형 모드로 하는지 고성능 모드로 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말고 다른 폰들을 테스트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성능 테스트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가야 되는데,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가 있는 이 원플러스 13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전작만큼 막 2배씩 나진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이 모드에 따른 차이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결과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즘 가장 신뢰도가 높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긱벤치 테스트부터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다시피 S24 울트라는 싱글코어 2300점, 멀티코어 7000점대로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는 싱글코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요, 멀티코어도 그만큼 차이가 나가지고 좀 비교하기가 민망했어요. 근데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이 원플러스 13은요, 균형 모드에서 이렇게 싱글코어 3100점, 멀티코어는 9300점이 나와서 멀티코어 기준으로는 아이폰을 굉장히 크게 뛰어넘었고요, 고성능 모드로 테스트하니까 싱글코어도 거의 3200점에 가까워졌고, 멀티코어도 이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스냅드래곤 8 젠3랑 비교하게 되면 와, 이게 한 세대 만에 좋아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요, 저는 그 퀄컴이 발표했던 싱글 3200점에 멀티코어 만점, 그거에 진짜 거의 가까운 점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막 테스트한 것들을 보니까 막 멀티코어가 8000점대 나오더라, 싱글코어가 막 2000점대 나오더라, 이런 거 보고 굉장히 좀 걱정이 됐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최저가가 좀 덜 됐을 때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 성능 모드를 균형 모드로 해서 테스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싱글코어 점수가 살짝 아이폰에 비하면 밀리긴 하지만 멀티코어 점수가 이 정도 넘으면은 전 아이폰보다 얘 점수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원래 쓰던 폰도 성능은 좋았어, 이제 중요한 거는 게임 성능이랑 발열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3D마크는요 아이폰이나 갤럭시처럼 이제 서로 운영체제가 다른 기기끼리 비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툴은 아닙니다. 왜냐면 스냅드래곤 8 젠3가 들어갔던 갤럭시 S24도 여기 아이폰보다 3D마크 기준으로는 점수가 좀 더 높았어요. 근데 실제 게임에서는 아이폰이 성능이 더 좋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메탈 API를 이용하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를 벌칸 API로 테스트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점수는 다른 기기끼리 테스트하는 건 별로 의미가 좀 적고요, 아이폰 테스트는 아이폰 기기끼리 비교하거나 안드로이드 기기는 안드로이드 기기끼리 비교해야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냐, 이 정도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프레임으로 따지면 31프레임에서 40프레임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셈인데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는 최고 점수는 이렇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높긴 한데 최저 점수는 사실 조금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조금 의외였어요. 최저 점수가 다 뭐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그래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원 플러스가 발열이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발열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내부 센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된 온도를 보면 뭐 22도에서 43도, 22도에서 45도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표면 온도를 좀 비교해보니까 갤럭시는 표면 온도가 한 40도, 원 플러스는 47도, 아이폰은 이렇게 44도로 확실히 원 플러스가 온도가 조금 높긴 높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전작보다 성능은 좀 높은 대신에 발열은 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원신을 30분 돌려보고 온도를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높게 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낮게 유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크 때 온도가 높게 올라간다고 해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발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테스트는 실제 게임 성능 테스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GPU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실제 게임은 CPU랑 GPU랑 같이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게임마다 최적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요거는 뭐 참고할 정도고, 실제 게임 테스트가 꽤나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이미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거 말고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이 원플러스 13도 그렇고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가 있는 여러 스마트폰의 결과를 좀 보면요, 벤치마크 점수는 뭐 패키지 이름을 바꾸니까 점수가 바뀐다, 뭐 조작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많긴 한데, 실제로 게임을 돌려보면요, 얘는 진짜 거의 안드로이드 아이폰 통틀어가지고 스마트폰 최초로 호요에서 만든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6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초의 스마트폰이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뭐 원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옵션에서 60프레임이 아니라 120프레임을 유지할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와, 제가 적지 않은 시간 돌렸는데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성능 말고 말씀드릴 게 진짜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가격입니다. 사실 최근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대한 반응을 좀 보면요, 그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전작보다 되게 잘 나온 건 알겠다. 근데 그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갤럭시 S25 시리즈는 막 가격이 전작보다 많으면 30%, 뭐 못해도 한 15만 원 정도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을 딱 보면서 그래, 뭐 성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뭐 그 정도 올라가도 잘 나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가 있는 이 원 플러스도 그렇고요, 다른 스마트폰들의 가격을 전작과 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한 200위안, 하나로 따지니까 한 38,000원 정도 올랐고요, 샤오미 15 프로나 비보 X200 프로와 같이 좀 다른 인기 있는 스마트폰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이게 되게 많이 오른 편이고요. 아너 매직 7 프로, 비보 IQ 13이나 그리고 이 에이수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이 로그 9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갔는데도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동결이더라고요. 삼성보다 훨씬 판매량이 적은 비보나 아너, 에이수스 이런 데도 동결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칩셋은 계약을 할 때 대량 계약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더 싸지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칩셋을 파는 삼성전자가 15만 원 가까이 가격을 올린다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솔직히 15만 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25가 이만큼 가격을 올리려면 칩셋 외에 뭐 다른 이유가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여기서 그래, 뭐 칩셋 말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 그냥 뭐 말은 쉽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해외 스마트폰을 이래저래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요즘 사용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얼마나 전성비가 좋냐, 둘째는 그거 최적화를 얼마나 잘했냐, 그리고 셋째는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 플러스 13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테스트한 거 보니까 막 사용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전성비가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배터리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였는데,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된 배터리는요 샤오미, 원플러스, 아너, 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넣고 있거든요. 제 영상 계속 보셨으면 이 실리콘 카본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개념적인 거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제품의 바로 전작인 원 플러스 12의 배터리는요 리튬 배터리를 썼고 용량은 5400mAh였습니다. 근데 이번 원 플러스 13은요 배터리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썼고 배터리 용량은 6000mAh예요. 그러면 전작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뭐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네요 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 무게는 10g이나 더 줄어들었고요, 두께도 9.2mm에서 8.8mm로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배터리 기술
기술력 차이입니다. 실리콘 카본 배터리는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더 부피가 작아도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즘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의 두께가 말도 안 되게 얇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와 더불어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뭐 전력 대비 성능도 좋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원 플러스 13이 전작보다 더 늘어나고 배터리 방식도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사용 시간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당장 이 제품 말고도요, 뭐 샤오미 15 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4880mAh에서 6100mAh로 진짜 엄청나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는데 무게는 오히려 10g이 줄고요. 두께도요, 8.5mm에서 8.35mm로 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격 얘기했을 때 샤오미 15 프로가 전작보다 가격이 하나로 따졌을 때 한 58,000원 정도 올랐다고, 이게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오른 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올 갤럭시 S25가 역대급 갤럭시가 되려면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만 들어간다고 가격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터리 부분에서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갤럭시 성능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성능 더 좋아져봤자 뭐 게임이나 고성능 작업하지 않는 분들은 체감이 잘 안 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해외 테스트 결과를 보면 원 플러스 12가 갤럭시 S24 울트라와 배터리 성능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원 플러스 13이 이번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거의 40% 넘게 늘었으니까 갤럭시도 이번에 이렇게 배터리 업그레이드가 있다면 더 가볍고 더 얇은데 사용 시간도 이렇게 늘어난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아,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요즘 이런 글로벌 폰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원 플러스도 그렇고 뭐 샤오미도 그렇고 충전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 원 플러스 13 같은 경우에도요, 최대 충전 속도가 유선으로 100W고 무선으로는 50W인데 얘는 또 중국 스마트폰답게 감히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 케이스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고요, 100W 충전이 가능한 충전 케이블이랑 어댑터도 다 줘서 제가 이 어댑터랑 케이블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15분에 55%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속도가 좀 느려지긴 했는데 30분이 되니까 90%까지 찼고 40분 좀 넘으니까 완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진짜 해외 폰들은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충전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얘네는 뭐 언제나 그렇지 이렇게 보호필름도 기본적으로 붙여줘요. 이렇게 약간 사용자가 체감될 만한 것들을 계속 뭐 업그레이드 해주고 기본으로 넣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갤럭시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실리콘 카본 배터리는 워낙 좀 최신 기술이라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속도도 이렇게 빠르면 뭐 내구성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삼성도 최근에 보니까 그 갤럭시 S25 슬림을 낸다는 거 보니까 걔가 또 그렇게 얇게 낼 수 있다는 거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쓴 게 아닌가, 그거랑 비슷한 기술을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S25 시리즈가 나온다면 그런 기술이 좀 적용되면은 좀 가격이 좀 올라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5만원은 다른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뭐 좀 과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중국 스마트폰만 제가 예를 든 게 아니라 그 대만에 있는 ASUS가 만든 제품도 가격이 동결인데 가격이 그래요. 그리고 요즘 해외 폰들이 갤럭시 스마트폰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거는 하드웨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소프트웨어도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 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좀 같이 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폰이요, 뭐 이런 단순한 작업에도 애니메이션이 되게 좋은 거는 이 칩셋 자체의 성능이 뭐 갤럭시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이나 뭐 이런 칩셋보다 아이폰이 훨씬 좋아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갤럭시가 아이폰만큼 애니메이션이 좋은 거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좀 중국 폰들이나 이런 거 써보니까 갤럭시 애니메이션이 좀 버벅거리는 거는 갤럭시의 최적화 문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 UI의 최적화 문제였어요. 지금 제가 이 원 플러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살펴보면 애니메이션이 진짜 끝내줍니다. 너무 부드럽고 좋고 잠금 화면을 풀 때부터 이미 애니메이션에 감동이 있어요. 근데 갤럭시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좀 알아보면요, 그만 알아볼게요. 잘 안 와닿으실까봐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면 갤럭시 애니메이션은 이런데 좋아 보이죠? 근데 원 플러스 애니메이션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앱 실행 속도도 갤럭시만 봤을 때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싶잖아요. 근데 원 플러스 애니메이션 보면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이거 보다가요, 다시 갤럭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움이 좀 차이가 나요. 갤럭시도 8 엘리트 들어가면 그렇게 애니메이션 좋을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 하웨이에서 만든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애니메이션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성능 진짜 구린 칩셋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걔도 애니메이션이 갤럭시보다 나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은요, 그 저한테 화웨이 메이트 X 빌려주셨던 겨울님께서 빌려주신 폰인데, 근데 얘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굉장히 예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삼성 갤럭시 쓰신 분들이 원 UI 7이 출시되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출시가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은 애니메이션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거 써보니까 확실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중국 스마트폰이 뭐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이런 거 다 뺏겨가지고 만들고 자기 기술력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부실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오히려 갤럭시가 하드웨어적으로 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나 중국 폰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신 같은 게임을 켜게 되면 이 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에 특화된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하이퍼 렌더, 하이퍼 부스트 이런 옵션이 있잖아요. 하이퍼 렌더를 눌러보면 이 옵션을 켜면요, 프레임을 더 올려서 화면을 더 부드럽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퀄리티를 더 올려가지고 훨씬 더 선명하게 해줄 건지, 이런 걸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 선명하게 되는 거 차이 느껴지세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프레임을 보관해주는 이 기술도, 이 퀄컴이 이번에 발표한 프레임 보관 기술을 조금 사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걸 켜게 되면 원신의 최대 프레임이 60이 아니라 120프레임까지 올라가는데요. 제가 원신 최대 옵션에서 120프레임 얼마나 유지되는지 보려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보이세요? 30분 넘게 120프레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합니다. 평균 프레임이 119.7이에요.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 프레임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뭐 해상도도 올리고 그래픽 퀄리티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쭉 보니까요, 와 진짜 이게 게임 옵티마이즈 서비스 GOS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진짜 이제는 아이폰만 보고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살짝 번외편 얘기이긴 한데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비보에서 만든 X200 프로 미니라는 제품을 겨울님께 빌려가지고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미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기가 굉장히 작고 아담한데요, 이 파란 방패 보이세요?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 명문 렌즈 회사 짜이즈랑 협업해가지고 코 엔지니어링 위드 짜이즈, 만들 때부터 이 작은 스마트폰에 렌즈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거 보니까요, 이 제품 크기가 좀 작아도 이 카메라 성능에 진심인 이런 폰을 참 갤럭시에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사진 찍는 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갤럭시를 쓰고 싶은데 카메라 성능이 기본 모델이랑 울트라 모델이랑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성능을 위해 큰 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가 있는 이 해외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S25가 뭐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런저런 기능들도 해외 글로벌 트렌드랑 비교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이런 걸 좀 알아보니까 전 한 2달 후에 출시될 그 S25 시리즈가 성능도 성능인데 배터리가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저는 하드한 게임을 하는 유저도 아니고, 뭐 가끔 그런 게임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게임은 풀옵션이지 풀옵션 아니면 안 돼 라는 강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보다 뭐 배터리나 애니메이션이나 충전 속도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과연 S25가 어떻게 나올까요? 뭐 성능은 어떻게 나오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라고 뭐 더 좋게 나올지, 뭐 온도 관리는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데 좀 많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여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뭐 벤치마크나 성능, 뭐 그런 점수, 프레임 이런 거 말고도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영상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